나는 김지수. 이 이름은 곧 평생을 공들여 만든 견고한 유리 상자를 의미했다. 이 안은 안전하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며 아무도 해칠 수 없다. 40대의 나는 그 유리 상자 안에서 아내이자 엄마라는 역할에 맞춰 숨 쉬는 사람이었다. 내 삶은 흠잡을 데 없는 성공의 모형이었고 나는 그 모형의 가장 완벽한 부품이었다. 결핍은 없었지만 생기 또한 없었다. 나는 그저 마모된 기계처럼 움직였다. 남편과의 관계는 신뢰와 책임감이라는 시멘트로 단단히 굳어 있었다. 열정은 오래전 사라졌고 남은 것은 고요한 계약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지만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는 효율적인 정보 교환에 불과했고 나는 그 관계 속에서 미지근한 물에 익사하는 듯한 권태를 느꼈다. 내 심장은 뛰는 것을 잊은 지 오래였다. 나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내 안에 나는 점점 더 쪼그라들어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현수가 왔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그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다. 현수는 남편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롭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내 요리 상자를 깨뜨릴 수 있는 균열과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건넨 눈인사에서조차 나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20대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본능적인 긴장감이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남편의 친근한 농담에도 내 신경은 온통 현수에게 쏠려 있었다. 그리고 현수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 예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물을 수 없었다. 그저 불안한 긴장감만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는 단둘이 마주했다. 현수의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내 안의 가장 깊은 곳, 내가 스스로에게조차 숨겨왔던 욕망의 창고를 꿰뚫었다. 나는 그의 시선 아래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아내가 아니라 여자가 되었다. 현수가 떠난 후 나는 평소와 다르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현수의 눈빛과 그날의 대화로 가득 찼다. 나는 스스로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려 하지 않았다. 이 감정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죄책감이 이미 목을 조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지의 감정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평생을 통제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현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이었다.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내가 쌓아 올린 완벽한 삶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금단은 더욱 강렬한 갈망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없을까? 나는 그날 이후 평온했던 일상 속에서 불안한 자각과 유혹이라는 이름의 독을 마시기 시작했다. 내 심장은 다시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 박동은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이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연결되었다. 현수는 아주 교묘했다. 그는 남편을 통해 전달해야 할 사업 관련 메시지를 핑계로 사적인 연락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딱딱한 업무 문장이었지만 대화는 곧 사적인 영역으로 침투했다. 그는 나의 일상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나는 그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공허함을 낯선 고백처럼 흘려보냈다. 그의 한마디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당신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편안해 보일 뿐이지. 그 편안함 뒤에 숨은 진짜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지수 씨? 그의 질문은 너무나 정확했고 나는 그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남편은 한 번도 나에게 진짜 나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 현수의 솔직한 지적은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 나는 그의 솔직함에 끌렸고 그에게만큼은 내 완벽한 가면을 벗어도 될 것 같은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내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억제제이자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이성이 죄책감으로 나를 붙잡을 때마다 단 한 번의 일탈을 갈망하는 욕망이 발목을 잡아챘다.
결국 남편이 출장 간 사이 현수가 어떤 핑계를 대고 집에 찾아왔다. 어쩌면 내가 그 핑계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단둘이 마주 앉은 거실.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성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내가 숨 쉬는 것조차 소음처럼 느껴졌다. 현수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안 돼요, 현수 씨.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공포에 질려 거부했고 침실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문 뒤에 숨어 흐느꼈다. 그것은 현수에 대한 거부라기보다 내가 스스로의 갈망에 무너지고 있다는 패닉이었다. 남편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도덕적 딜레마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이 관계를 끊으려 발버둥 쳤지만 내 안의 목소리는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느낀 게 언제였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수의 다음 연락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 혼란과 금단은 나를 갉아먹는 독이자 지독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약이었다. 나는 이미 안전한 유리 상자 밖 파멸로 가는 늪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남편이 돌아왔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한 아내로 복귀했다. 현수의 존재는 이제 내 안에 차가운 비밀이 되었다. 남편의 곁에서 웃고 말할 때조차 나는 두 개의 시간을 살았다. 남편의 사소한 행동, 현수가 우리 부부에게 보내는 안부 메시지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마구잡이로 흔들었다. 불안감은 이미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나를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갈망이라는 짐승에게 길들여진 후였다. 거절은 무의미했다. 현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도덕적 장벽을 마치 재미있는 놀이처럼 넘어왔다. 나는 결국 죄책감보다 수백 배는 강한 본능적인 갈망에 무릎을 꿇었다. 이젠 돌아갈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 우리의 미래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이 출장 간 틈 혹은 회사의 늦은 회식이라는 거짓말 뒤에 나는 현수를 만났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나의 집에서, 가장 은밀한 사무실에서, 혹은 도시 외곽의 낯선 공간에서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우리의 만남은 반복될수록 더욱 격정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성적 통제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그의 몸짓과 숨결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젊음과 연락을 탐닉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숨구멍이었다. 현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 금지된 쾌락의 절정은 곧 파멸의 공포와 뒤섞였고 그 아슬아슬한 스릴이 나를 더욱 미치게 했다. 남편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도 모두 나를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다. 나는 현수에게서 달콤한 위안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쾌락이라는 이름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미래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남편의 따분한 말투, 차가운 저택의 분위기는 나를 다시 현수에게로 밀어냈다. 나는 이미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삶을 시작한 것이다. 미래 후 현수는 언제나처럼 태연하게 떠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 나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지만 이제는 파멸의 공포가 나를 짓누른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남편이 독백처럼 내게 말했다. 요즘 당신이 이전보다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보여서 좋군. 나는 남편의 그 말에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갑고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 모든 균형이 무너졌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나를 움직이는 것은 다음번 만남에 대한 은밀한 기대와 모든 것이 발각되는 날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뿐이다. 이 불안한 공존 속에서 나는 가장 위험한 삶을 시작했다.